자, 137페이지 그 확인 설명에 관한 우리 법제 25조 규정인데 1번에 확인 설명의 법적 성격에가 한 10대 줄이 적어놓은 이런 게 바로 다른 교재하고 차이점이다. 다른 교재는 이거 없어. 법적 성격에가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걸 쭉 읽어보면 내가 공부할 법제 25조의 확인 설명에 관한 규정이 어떤 뭐다. 접근을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자,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 직업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필요성이 있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행위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도 예방하고 그리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확인 설명에 관한 법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의와 성실, 공정한 중개의 의무와 거래상의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되는 기타의 방법으로 어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적극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규정이 바로 확인 설명 의무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도에 중개업법 개정에서는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서 상태에 관한 사항과 입지에 관한 사항을 뭐하고 추가하고 이를 어떻게 체크리스트화 해가지고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중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고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 종류별로 거래 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설명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확인 설명서 서식을 2007년도 시행규칙 개정 시에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 4종류로 서식을 나누어 가지고 확인 설명과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이 있었다라는 거라. 그러세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먼저 딱 읽은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공부하다가 보면 아까 앞에서 읽었던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자, 이번에 이제 법조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 말은 확인 설명 의무는 언제 전에 이행하는 거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할 사항 하는 게 있는데 관로안에 보면 시행령 21조 1항이 정하는 사항이 확인 설명할 사항인데 그 21조 1항을 조금 이따 보면은 주로 몇 가지로 적어놨다? 9가지로 적어놨다. 주로 9가지 사항 동그라미 지나놓고 그 9가지 사항을 위주로 확인해가 그 확인할 때는 관로를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은 공부 및 현장 답사한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하고 직접 확인 동그라미 치고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은 매도 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그거 줄 딱 끊으면 됩니다. 방법으로 확인 이런 방법으로 확인해가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이 아니라 누구 취득 동그라미 치고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간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의 의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설명하면 된다라는 뜻이거든. 설명하고 하는데 하고를 동그라미 칩시다. 하고를 옛날에 하거나 걔가 하면 틀리다 한 적이 있어. 설명하고 토지대장이든 종합증명서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자, 근거자료 제시 동그라미 칩니다. 그 말은 구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근거자료까지 제시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 소리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거나가 아니고 하고를 동그라미 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확인 설명 의무라. 그런데 네오박사의 보충학습을 보면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될 주체는 누구로 규정되어 있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다. 그러나 확인 설명 업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는 없어.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의 주체는 아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여야 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확인 설명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도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해도 되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때는 누구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운표를 봐봐요. 성실 정확하게 행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랬다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무슨 정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업무 정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돼 가지고 얼마로 500만원 과태료 처분 사유로 신설함으로써 처벌을 뭐했다 완화하였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위반 내용은 똑같은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했느냐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네오박스 밑에 이제 그 아까 봤던 중개계약제도 공부할 때 봤던 이 위임관계와 같음으로 가는 판례 있죠. 다시 소개해 놓은 이유가 지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돼 있다. 성실 정확하게. 이 성실 정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것 설명하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명확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중개계약관계는 민법상 무슨 관계와 같으므로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설명할 때 확인 설명이라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누구처럼 수임인처럼 무슨 주의를 다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권리자에 관해서도 설명할 사항에 들어가는데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다음에 등자가 붙었잖아. 등자를 동그라미 딱 치놓고 알겠어요? 그 밑에 걸어나를 한번 읽으면 돼요. 등자가 붙었다는 것은 주민등록증 이외에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나 1부터 읽어봐요. 위 판결은 방금 읽어봤던 그 판결은 매매 등을 의뢰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뭐한 것일 뿐 설시한 것일 뿐 설시하는 말은 판단했을 뿐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만을 조사 확인하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말은 결국 이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를 확인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만 조사 확인해가 동일 임의를 확인했다라면은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지는 말아라라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 그 판결이. 알겠어요? 그러면 계속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매도 의뢰인이 어떤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돼 있잖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각주 36번을 제가 붙여놨어요. 각주 36번을. 이게 이제 다른 교재는 없는 내용들을 제가 붙여놓은 거다. 근데 시험 출제는 이리 나온 거예요.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필요할 때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도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여기 시험지에 나온 거야. 맞긴 맞죠? 맞죠? 그런데 이걸 수험생들한테는 물어보면 이걸 몰라.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하는 게 무슨 경우고 물으면 말을 못해. 알겠어요? 그래도 그 문장이 기억나기 때문에 맞추긴 맞췄는데 왜 알지 못하는 경우냐? 밑에 각주 36번 읽어보면 읽어봐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실제 이 사건은 실소유자인 동생의 토지를 형이 뭐를 위조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매도하여 계약금 등을 편취하고 도피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의 체결이 매수의뢰인이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점 그리고 매도인이 소지 제시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토지대장을 말합니다. 토지대장상의 주소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은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그래서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이런 문장을 쓴 거야.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추가적으로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까지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등기권리증을 조사 확인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안 해봐도 될 경우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마다 기울여야 되는 노력의 정도가 같다 다르다 달라진다 하는 걸 깨달아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개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해야 되느냐 그걸 잘 깨달아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제 논리가 썼는지 안 썼는지.
자,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 확인할 때 그래서 등기 권리증까지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상황에 따라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안 해도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찌됐든 실무로 가봅시다. 이제 법적으로는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야 될 때 있다 하지만은 실무로 가면은 안전하게 중개하는 게 좋나 안 좋나? 좋죠. 그럼 확인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도 등기 권리증까지 확인하는 건 더욱더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개할 때는 다 등기 권리증 확인한다는다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등기 권리증을 꼭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확인하면 나쁠 거 없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 거래. 응? 그래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왜냐하면 등기 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 권한의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무슨증 소지 여부까지도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된 날에 가장 그 근거에는 우리 중개계약 관계를 민법상 무슨 관계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위임 관계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충학습에 대부분 판례가 위임 관계와 같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나름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민법책에도 안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 제가 소개를 해놓은 기다. 이런 게 이제 참고 자료인 거야. 자꾸 시험 공부할 때 알겠어요. 중개계약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와 같다 해석하는데 위임계약이 뭔지 조금이라도 읽어봐야 거기 머릿속에 싹 남을 거 아닌가 봐요. 알겠어요. 근데 민법의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680조가 바로 뭐다? 위임계약의 정의예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이체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무슨 계약이다? 위임계약이다. 내가 할 일을 갖다가 내가 신뢰하는 누구한테 뭐다? 내 대신 사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계약관계. 이게 바로 무슨 계약이다? 위임계약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수임인은 무슨 의무가 있다? 성관 의무가 있다. 민법 681조 그리 적어놨네. 수임인은 위임인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뭐 한다? 처리해야 된다. 이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을 때 무슨 업무를 의뢰받았노? 중개 업무를 의뢰받았잖아. 그러면 그 위임받은 사무가 바로 중개 업무가 되고 그 중개 업무를 처리할 때 무슨 주의를 다 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686조는 조금 이따 봅니다. 자, 제 설명대로 들어봐봐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 받을 때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게 좋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잘 한다? 안 한다. 의뢰받을 때는. 알겠습니까? 의뢰받을 때. 그런데 어찌됐든 의뢰받은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의뢰받은 중개행위를 완성시켰어.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무슨 신분을 인정할 수 있다? 상인 신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이다 이 말이야.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61조 조문을 보면은 보수 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상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영업활동에 상관한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봐봐. 민법의 위임관계와 같다고 보는 게 중개계약이잖아. 그럼 민법의 위임계약이 686조를 봐봐요. 민법 686조 수임인의 무슨 청구권? 보호청구권. 이 말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의 보호청구권이라는 소리잖아. 수임인이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수임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리 적어놨어요. 그러면 봐봐.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 686조만 본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을 때 보수 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안 했으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야. 못 받는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뭐 받을 수 있다고 나왔죠? 그 받을 수 있다고 나온 근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법상 무슨 신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인의 신분이 인정되고 그 상인의 보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행사할 수 있어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상법의 그 상인의 보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즉 상법 61조는 민법 686조에 대한 무슨 규정이다? 특칙이다. 특칙. 특별 규정이다. 이 소리다. 알겠습니까? 이리 되는 기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임인의 보호 청구권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자, 제가 그래서 뭐 어떤 직장 관계로 그래서 저 해외 한 3년간 파견 근무 나갈 기회가 생겼다 이 말이지. 그러면 국내에 살고 있던 내 집 있잖아. 집을 갖다 어차피 파견 근무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살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친한 친구한테 내 집 좀 3년 동안 잘 관리해도 그 부탁하고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그 친구와 제 사이에 뭐다? 사무처에 관한 무슨 계약을 체결한 거다? 위임 계약을 체결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친구가 그 잘 부탁을 받고 집을 관리해 줬겠죠? 관리했다고 보수 청구한다 뭐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굳이 보수 청구하고 싶으면 뭐다? 내한테 그 집 관리해달라고 부탁받을 때 아마 3년 뒤에 관리해준 대가로 보수 얼마 줄래? 미리 약정하면 된다? 된다라는 거. 약정을 안 하면 못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민법의 위임계약이다라는 거야. 받고 싶으면 약정해라라는 소리야. 그런데 우리 중개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유상위임계약이거든. 중개계약은. 따라서 상법상 상인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을 때 보수 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상인의 자격으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앞에서 공부했던 판례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이해되려면 머릿속에 이리 정리해야 돼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음으로 가는 게 판례인데, 그러면 이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민법의 위임계약의 본질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알겠어요? 중개거래 계약 체결할 때 뭐다?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못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뭐다? 상인으로서 상인의 보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지급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알겠어요. 689조 있죠. 689조 있죠. 이 689조는 알겠어요. 한번 읽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사례로. 자, 위임계약, 이게 위임계약이야, 조문은. 상호 해지의 자유하는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의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를 뭐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민법의 위임 규정이야. 근데 그 대법원 판례 91년 4월 9일 가는 거는 자,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제 설명을 듣습니다. 이런 경우 왜 되겠어요? 이런 경우. 제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이야. 우리 둘이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매도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매수인을 발견해야 한다. 해야 되잖아. 매수인을 발견해가 소개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케 유도해야 되잖아. 그런데 매도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매수인을 발견했어. 발견해가 내일 이제 매도인한테 소개시켜주려고 그래. 내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 매도인하고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이나 합의만 보면은 내일은 중개보수 수입이 기대된다, 안 된다? 기대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매도 의뢰인이 오늘 저녁에 갑자기 집 안 팔랍니다 하면서 들락부는 거야. 집 안 팔랍니다 하면서 들락부는 게 뭐고? 중개계약을 뭐 하겠다? 해지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위임계약의 본질상 중개계약도 의뢰인은 또 계약공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위임계약에 관한 689조의 2항을 봐봐.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무슨 시기에?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를 뭐 한다? 배상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내일 대마 중개보수 수입이 기대된다, 안 된다?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오늘 저녁에 갑자기 중개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하는 거 맞다, 맞다?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하는 거 맞다, 맞다? 맞다. 그럼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내일 기대되는 중개보수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나, 안 입었나? 입었다고 볼 수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럼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민법의 조문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대법원 판례가 91년 4월 9일 선고해놓은 거 있죠? 이 판례를 제가 소개하면 반대야.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왜 뭐하느냐?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래.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의뢰인과 유상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중개계약을 체결했고 그 중개계약 체결할 당시에 상대방 의뢰인은 언제든지 집을 안 팝니다, 안 팔랍니다 라고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걸 안다, 모른다? 아는 상태에서 중개를 접수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중개계약 체결과 동시에 알면서 중개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중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바로 보수청구권도 뭐 상실해버리는 것이 중개월에 접수받을 때 예정된 상태라는 거야. 중개월에 접수받을 때 언제든지 해지함으로써 보수청구권도 상실한다 하는 걸 예정된 상태에서 중개월에 접수받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특별히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요. 불리한 시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시기에 해지당함으로써 이번 기대되는 중개 보수 상당금액의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는 게 그 91년도 판례라. 알겠어요? 이 91년도 판례는 누구한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다. 내일 되면 딱 스탠바이 해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집 안 팔랍니다. 이래 본다. 알겠어요? 계약금도 안 걸었었죠. 알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봐봐요. 중개계약을 해지 올 저녁에 당했잖아. 당했는데 내일 되면은 뭐다? 매수인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줘가지고 합의만 되면은 뭐다? 계약이 성사될 단계잖아요. 그럼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입음으로써 손해 입었다라고 하면서 주장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보이는데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라. 왜? 불리한 시기란 특별히 있다 없다? 없다고 본 거야. 이 판사님이. 알겠습니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중개월에 접수받을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걸 알면서 중개월에 접수받았다 이리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가 상당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 다른 교재에서도 소개도 안 해.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시험에 한번 툭 튀나버리면 뭐 받는 사람은 맞추고 못 받는 사람은 또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690조도 한번 읽어봐봐요.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가 중개계약의 종료 사유, 아까 중개계약의 종료 사유 한 두 줄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행 불능했었고, 알겠어요? 사망, 파산 가능이 있었잖아. 그렇죠? 이 중개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과 같다고 보는 전제에서 보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해버리면 중개계약 관계는 당연히 뭐 종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보러 가자라는 거지. 근데 시험 문제 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판례로서 제시가 돼 있다. 그래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하는 말은 통상적인 능력을 가진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소리야. 무슨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은 아까 상황마다 기울여야 되는 노력의 정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잖아.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맞이하는 것이다. 결국 상황마다 보통의 능력만 발휘하면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럼 보통의 능력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알겠어요? 등기사항 증명서와 무슨 증을 통해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아까처럼 형이 동생이 소유하는 토지를 위조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알겠어요? 형이 동생의 토지를 팔아먹는 그런 사건에서 알겠어요? 원고들이 직접 참가해가지고 계약 체결하는 상황도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토지대장의 주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일치 불일치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면은 무슨 증까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보통의 능력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당연히 할 일이다 안 할 일이다?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밑에 한편 대법원은 했습니다. 줄 거야 됩니다.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 이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도 네 번째 줄에 무슨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알았어요. 이 판례는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알았어요. 봐봐. A와 B가 매매 거래를 한 당사자인데 A는 갑한테 의뢰하고 B는 누구한테 의뢰했다? 을한테 의뢰했다. 그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중개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B는 을의 의뢰인이지 갑의 의뢰인이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갑이 그러면 공동 중개 활동에 참여하면서 요 B한테 설명을 할 때 자기의 의뢰인이 아니잖아. 의뢰인이 아니 직접적인 위탁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잖아. 알겠지? 없다고 하더라도 이 B는 누구의 개입을 신뢰하고 있다. 갑의 개입을 신뢰하고 있다. 갑의 개입을 신뢰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접적인 위탁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는 말은 바로 중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소리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끊으면 돼요.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하는 말은 마찬가지 무슨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야. 요 판례는 여기에 빗대가 이해해두면 돼요. 자,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다, 중개 아니다? 권리금 거래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그럼 봐봐.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 나왔잖아. 그럼 권리금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럼 권리금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하는 말은 권리금의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슨 주의를 다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결국은 이런 판례들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 대법원의 시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의 범위를 좁게 보려고 한다, 넓게 인정하려고 한다, 넓게 인정하려는 입장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됐고, 뒷페이지로 갑니다. 또한 또 판례가 하나 더 있지. 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무슨 의무는? 손해배상 의무는 마지막 줄로 가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상으로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 이행했는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확인 설명에 소홀함이 있어서 발생된 세상상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있죠. 왜? 우리 중개계약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고 보잖아. 기본적인 시각이. 그럼 민법상 위임계약은 아까 원칙이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야, 무상.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연히 원칙상 무상이다. 아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나오잖아.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무상이에요. 무상인데 예외적으로 유상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유상이 되고 싶으면 약정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 그래서 우리게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보지만 무상이 아니잖아. 유상위임계약인데, 유상위임계약. 알겠어요? 유상위임계약.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유상위임계약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상위임계약이기 때문에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상위임계약인 중개계약 체결할 때, 알겠어요? 의뢰는 언제든지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와 동시에 보수청구권도 상실하는 것으로 중개계약 체결 당시에 예정돼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중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특별히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에 들어가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 판결문 쓰는 거 문장을 쭉 읽어보면 어려워도 논리 싸움입니다. 논리 싸움. 그렇지. 논리 싸움. 지금 우리가 이 전직 대통령보다 이 재판하는 과정도 보면 결국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한다 그러잖아. 법리 다툼. 알겠지? 그 변호인들이 법리를 내세워 가지고 각자 자기의 고객이 옳은 소리다 하면 주장하는 건데 그걸 어느 판사님이 어느 쪽 편을 들어주느냐의 문제잖아요. 논리 싸움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140페이지 보면 이제 양갈로 2번에 확인 설명할 사항 시행령 21조 1항이 되어 있잖아. 아까 주로 몇 가지 사항? 9가지 사항 했어요. 별표 표시해놓고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이 9가지를 외워놓고 공부에 들어가면은 좀 공부하는데 편하다 그랬습니다. 편하다. 근데 5번, 6번, 7번은 번호에다가 새까맣게 칠해놓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 그죠? 옆에다 적습니다. 5번, 6번, 7번 옆에다가 상태에 관한 자료 그리 적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 일단 적어두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진하게 대놓은 거. 그 다음에 9번에 또 진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 3번과 9번에 진하게 해놓은 거는 왜 진하게 해놨느냐 하면 여기 없어서 그래. 여기에 없어서 그래. 어디에 없느냐? 요 페이지를 한번 가봐요. 129페이지 한번 봐봐. 129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할 사항 아까 7가지가 있었죠? 저 위에 여기에는 그 중개 보수에 관한 거하고 조세에 관한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진하게 해놓은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에는 들어가지만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할 사항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그걸 진하게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시험에 자주 물었어요. 알겠어요? 확인 설명 사항과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할 사항을 비교
판단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자주 나왔거든. 요 최근엔 잘 안 묻더라고. 안 묻는 이유가 이제 이 확인 설명사항 140페이지 확인 설명사항 9가지라고 적어놨지만은 예시사항이거든. 예시사항. 응? 여기 안 적혀진 거라도 거래사항 중요사항이라고 볼 만하면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안 되더라고. 그 네오박스 밑에 어찌됐든 알수 읽어봅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시행령 21조 1항에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종계완성 시의 작성 교반은 확인 설명서 원서식에 따르면은 건축물의 방향이나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차장 판매 및 의료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비실 관리 주체 비스로 시설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규정은 뭐다? 예시적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시적 규정. 우리가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그 9가지의 글자 나오나? 안 나와도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재사항이라면 실무에서 설명하는 거다, 하는 거다? 하는 거다. 그래서 예시 규정이다. 이리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래사항,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은 무조건 성실정하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건재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채권 체격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뭐하고 족하고를 동그라미 쳐. 그러면 건재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거래를 알선할 때는 채권 최고액만 확인해가 설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할 설명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줄 거예요.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해 봅니다.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하라는 소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안 해도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고 했잖아. 그럼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설명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왜라? 제대로 해라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무당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있죠? 공부 대충 해가 뭐다? 이 전문적인 지식도 제대로 못 갖췄는데 조금 아는 차들은 선무당이 돼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 대회가 이런 걸 고객들이 꼭 알 필요가 있는데 확인할 자신감이 없으면은 아세요? 제대로 확인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못 합니다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거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마치 진실인 정보이냐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자세는 무슨 주의의무 위반이다? 성관주의의무 위반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기준에 따라 보면은 확인 설명사항의 범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설명 안 하면 되는 건데 꼭 거래를 성사시킬 그 일념 때문에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미확인 정보를 갖다가 진실이냐 그대로 설명하는 자세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 소리다. 알겠어요? 그래서 5번째 줄 딱인가 봐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이런 말이 있죠? 바로 이 사항이 바로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때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됐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에서 적혀놨던 문장 밑에 또 나오죠. 그게 이제 판례에 따라서는 서로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장이. 그래서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다. 그럼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면 설명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의뢰인이 자꾸 그 정보를 원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원하니까 뭐다? 원하니까 설명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런데 제대로 확인할 능력은 없고 그래서 뭐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진실인 정보이냐 그대로 전달해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라면 그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 딱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업하고 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의 의무를 기울일 능력만 갖추면 되겠어요? 그거보다 또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 되겠어? 그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업이 유지가 되는 거지. 보통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만 발휘해갖고는 알겠어요?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다 못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그래 이제 이 중개사 시험도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대평가로 전환하게 되면 특히 2차 과목의 선생들은 보통의 능력만 발휘해가 강의하면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죠? 요 과목 강의하는 선생들이 10명이 있다라면 10명의 평균적인 정도의 능력보다도 더 뭐다?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 이제 살아남는 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야 어느 선생은 설명하지 않는 걸 설명을 더 해주고, 그래야 남들보다 뭐 한 문제라도 더 풀게 만들어주고, 이래야 상대평가에서 앞설 수 있는 게거든. 알겠어요? 상대평가 하면은 선생들 질도 개선이 되지만은, 학원 강의하는 선생들 질도 개선이 되지만은, 학생들도 달라집니다. 학생들도 불을 켜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점수가 앞서야 합격하니까. 그래서 노트 지난 시간에 내 결석했는데 노트 좀 보자 하면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알겠습니까? 좋은 자료 안 보여준다. 알겠습니까? 보여주면 뭐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떨어질 판인데. 알겠어요? 더 치열하게 해요. 공부를. 강의도 더 잘 돼. 왜냐하면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강의도 원활하게 더 잘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상대평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때 강의한 기억을 떠올려보면 참 재밌었어. 그래서 선생이 대충 강의해줘도 학생들이 뭐다? 막 질문을 막 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아니면 다음 주에 와가 또 질문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지는 시험이다 하는 건 미리 알고 달려드는데 뭐. 그죠? 열심히 안 하면 등수안에 못 든다는. 근데 요즘에 뭐다? 절대평가로 떨어서 난 다음에 열심히 하면 좋지만은 뭐 그래도 좀 대충 해도 60점이 안 넘기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 알겠어요? 지금 60점 넘고 합격할 시험이 안 돼버리잖아. 상대평가해 버리면은.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권? 자료요구권 해놨습니다.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임대인에게 무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줄 것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는 몇 번이다? 5번, 6번, 7번이다 라는 거죠. 5번, 6번, 7번이다 라는 소리야. 그런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5번, 6번, 7번 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와 벽면 및 도배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조량, 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을 가리킨다. 맞죠? 맞는데 그러나 무슨 상으로? 실무상으로는 5번, 6번, 7번 사항 이외에도 동그라미 쳐요. 알겠어요? 무슨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관계, 미공시 물건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도 매도의뢰인 등에게 문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렇게 제가 글을 썼느냐? 관로를 읽어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의 작성 요령 참조. 그리고 종류에 따라 매도인 등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뭐해라? 주의해라. 그리고 상태에 관한 자료라는 것은 결국 확인설명서 서식사항으로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확인사항을 의미하는 건데? 세부 확인사항을 의미하는 건데, 세부 확인사항이 뭔지 모르겠다. 자, 봅시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저 뒤에 실무편으로 갑니다. 실무편으로 가가지고 349페이지로 가봅니다. 349페이지에 가면은 확인설명서 원서식이 나오죠? 나오지? 주거용 건축물이 돼 있잖아?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봐봐요. 한 장을 넘겨보면 2번에 무슨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의 밑에, 바로 밑에 봐봐. 9번이 있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10번은 내부 시설물 상태. 11번 벽면 및 도배 상태. 12번 환경조건. 이게 바로 뭐다? 세부 확인사항이잖아? 이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것들은 다 매도 의뢰인 임대인에게 문의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어디를 보니까 그리 알 수 있느냐? 351페이지 봐봐요. 35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작성 일반 밑에 세부 항목이 있죠? 세부 항목의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1번의 두 번째 줄부터 읽어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몇 번부터? 9번부터 몇 번까지? 12번 환경 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여기 적어 나왔잖아. 요걸 근거로 보니까 매도 의뢰인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무슨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세부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것들은 다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어떻게?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부상 확인하든 현장 답사에는 확인하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 직접 확인.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단어의 의미, 세부 확인 사항의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봐봐요. 지금 확인 설명서 원 서식의 세부 확인 사항은 9번, 10번, 11번, 12번이잖아. 그렇죠? 그럼 확인 설명서 2 서식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2를 보면은 359페이지 가만히 있어. 359페이지 가면 2 비주거형 건축물이죠? 그렇지? 이것도 기본 확인 사항이 있죠? 한 장을 넘겨봐봐요. 맹세부 확인 사항이 있죠? 세부 확인 사항 밑에 9번, 10번, 11번, 8번, 9번, 10번 돼 있잖아. 뭐가 빠졌죠? 원서식에는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데 얘는 빠져 있잖아. 뭐가 빠졌노? 그걸 알아야 시험 문제 푸는데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이 빠졌잖아. 에? 맞죠?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이 빠졌잖아. 그리고 벽면도 봐봐요. 도배 상태가 빠졌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럼 이 표를 한번 봅니다. 348페이지 봐봐.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거리입니다. 348페이지에 보면은 이 표가 만들어졌는데 이 표가 뭐냐면 1, 2, 3, 4 확인 설명서 4가지 서식의 기재사항의 차이점이야. 그러면 이제 비주거형 건축물 칸에 쭉 내려가면서 한번 봐봐요. 비주거형 건축물 두 번째 칸에 걸 쭉 내려가면서 한번 봐봐. 동그라미 쭉 돼 있는데 저 밑에 가면 X가 하나 있죠? 도배 X 돼 있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환경 조건이 또 시커먼 X 돼 있잖아. 그 결국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도배 상태도 기재하잖아.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잖아.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도배 상태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알아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알아야 돼. 알았어. 그럼 이 표를 보고 외워지나 안 외워지나? 이 표를 보고는 안 외워져요. 이 표하고 뭐다 서식을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또 확인 설명서 3를 보러 갈게요. 3. 362페이지 가봐요. 362페이지 가면 확인 설명서 3 토지일 때 쓰는 거죠? 여기도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오른쪽에 무슨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이거는 뭐가 기재 안 되노? 환경 조건에 관한 것도 안 되고 벽면 및 도배 상태도 기재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수도, 전기, 가스 등 이렇게 내부 시설물의 상태도 기재 사항이 아니죠? 당연합니다. 왜? 중개대상물이 뭐니까? 토지니까. 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생각해가면서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가능해. 알겠습니까?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뭐냐 하는 걸 명심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점을 잘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무 문제로 잘 나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141페이지로 되돌아와가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밑에서 6번째 줄에 그리고 한번 읽어봐.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매도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렇죠. 뒤에 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표까지. 근데 그 표가 외워지질 않아요. 표를 보면서 이제 비교식으로 해야 되지. 그렇죠. 한편 자 140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매도 임대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뭐한 경우 불응한 경우 동그라미 치고 그 불응한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하고 동그라미 치고 확인 설명서의 기재 동그라미 칩니다. 설명도 하고 어디에다가 기재도 해야 된다. 어디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있었잖아. 거기에 기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개업공인은 뒷페이지 봅니다.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이 규정이 몇 년 전에 신설되는데 이 규정 없을 때도 신분증 내봐라 켰다 안 켰다? 이 규정 없을 때도 신분증 내봐라 켰다 안 켰다?
겠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내봐라 하는 거하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봐라 하는 거하고 법적 근거가 다르잖아요. 알겠어요? 옛날에도 내봐라 했지만 내봐라 했는데 옛날에 가봐요. 어른이 당신 개업공인중개사가 뭔데 내 신분증을 내놔라 하면 할 말 없잖아. 법에 근거도 없으니까. 알겠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근거가 있으니까 뭐 지금 만약에 고객이 어린이 개업공인중개사 보고 왜 내보고 신분증 내봐라 합니까? 가마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라 하면 됩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2에 알겠어요? 확인 설명 업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 고객님한테 뭐 신분증 내보라 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알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옛날에 규정 없을 때는 뭐다? 원래 신분증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채울 수밖에 돼 있나? 알겠어요? 근데 고객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락한 게 기분 안 나빠도 알겠어요? 길거리 가는데 경찰관이 뭐다? 불신검문회가 신분증 봅시다 하면 기분 좋아나 나쁘나? 길거리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뭐다? 경찰관이 불러 ጓ띠면 왜요? 하는데 뭐다? 신분증 좀 봅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다. 뭔데 신분증 내놔라 하면 그 경찰관이 뭐라 하겠나 하겠나? 가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제 몇 조에 따라서 뭐다? 거동 불신자한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할 말 없어요. 알겠어요? 항상 뭔가 이 근거되는 걸 제시할 수 있어야 상대방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저렇겠죠. 그 교통경찰관도 처음에 단수가 막 교통위반하면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딱 인사하고 뭐다? 그 운전자님은 뭐다? 도로교통법제 몇 조 몇 항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몇 조 몇 항 위반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돼.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근데 그 몇 조 몇 항인데 뭐 우리가 아나? 모르지. 알겠어요? 그럼 법에 따라서 위반했는갑다 믿고 그냥 신분증 주는 기지 뭐.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확인설명서의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관 의무인데 중개가 완성되어 뭐 작성할 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계약 작성하는 때 그거 줄 거면 됩니다. 자, 봐봐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뭐다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봐봐요. 자, 봐봐. 아까 중개 완성된 때는 언제를 중개 완성된 때라고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가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 했겠지. 거래계약서 작성한 때 않겠잖아. 이거 봐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법조문을 이리 써놨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문장대로 하면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야. 중개가 완성됐으니까 뭘 작성하는 거야?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이 뭐다? 거래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뭐 하는 거다?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야.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하는 말은 뭐다? 의사표시가 왜 됐으니까? 합치됐으니까 이제 뭘 작성하는 거다?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은 같은 시점이다? 다른 시점이다? 다른 시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거래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거 아닙니까?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 낙성 분료식 계약에 해당한다. 이걸 명심하면 돼. 그래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이다.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뭔 계약서가 작성돼 있겠노?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명심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서 계약서도 작성 안 했는데 뭐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민법의 계약의 법리를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확 바꿔버려야 돼. 알겠어요? 이 조문 때문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의 일부도 아니다고 보여지는 거래계약서 작성 행위를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 게 이 규정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원래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소관입니다. 거래 당사자 소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옛날로 되돌아가,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 되돌아가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업소를 안 통하고 자기들끼리 직접 매매 계약 체결해봐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 줄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 근데 계약서 작성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몰라. 어떻게 합니까?
중개업소를 통하지를 안 했어. 그럼 계약서 작성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학생할 줄 모른단 말이지. 어떻게 주로 해요? 바로 법무사로 가버리잖아요. 어차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수인은 뭐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등기 하려고 하니까 등기 원인증서로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 등기 업무를 어디서 처리하니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니까 계약서도 어디서 작성해보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봐봐요. 중개보수 줄 거 있나 없나? 없어. 중개업소를 통하지도 않았는데. 알겠지? 근데 어차피 법무사는 뭐다? 수수료 줘야 되잖아. 등기 하려고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이제 직거래 비율이 별로 안 높으니까 모든 거래가 대부분 다 어느 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보고 뭐 작성해줘라? 거래계약서 작성해줘라. 이런 게. 그럼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몇 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라? 3년 동안이 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보존하는 거는 확인설명서입니다.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설명서 서식이 과거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종류별로 거래 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설명하는데 뭐 했다? 부족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확인설명서 서식을 몇 종류로? 4종류로. 그 4종류가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경우로 종류별로 세분화하였다. 세분화 동그라미 지나놓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실무에서 이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확인설명서를 달리 작성해야 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문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1 서식의 기재사항과 2 서식의 기재사항, 3 서식의 기재사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그거 구분하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충학습 봐봐요. 보충학습.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어. 세 번째 줄 끝에 봐봐.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과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하였다 했났죠? 그럼 아까 봤던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들 있잖아. 그 서식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돼. 3가지 항목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349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구성을 알아야 돼. 349페이지 보면 확인설명서 1 서식인데 1번이 기본 확인사항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3번이 뭐예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1, 2, 3, 4가 다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식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한 데는 이런 취지가 깔려있다고 보면 돼요. 자, 만약에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문제가 있어가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라면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에 잘못이 있어가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라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일정 부분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서식 만들 때 무슨 사항과 무슨 사항으로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으로 이렇게 구분돼.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었거든.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확인 설명서가 다 똑같았다고. 그래서 불합리한 걸 2008년도부터 서식을 4종류로 구분해가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앞에 142페이지로 가서 그 보충학습 내용박스 밑에 확인 설명서에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라면 누가 대표자 동그라미, 분사무소라면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돼 있죠. 있는 경우 동그라미 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라는 거. 있는 경우 하는 말의 뜻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 있는 경우. 자,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소장님인데 이 두 사람이 저한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바빠가지고 중개의뢰 받은 한 건에 대해서 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일 처리하도록 맡겼어요. 알겠어요?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다 일 처리하도록 맡겼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가 중개가 완성됐어. 그러면 거래계약서도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도 작성 다 누가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데 그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저와 함께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중개권에 관여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도 소장님으로서 뭐다?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에 관여한 소속공인중개사로서 함께 서명 및 날인인데 제 사무실에 고용되어 있는 다른 소속공인중개사는 관여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그런 그게 있는 경우 하는 말이야. 있는 경우. 이게 현실로 가면은 다 또 위반이잖아. 알겠어요? 현실로 가면은 소속 공인중개사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중개업무를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는 누구만 서명 및 날인해가? 소장님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해가 교부해버리잖아요. 알겠어요? 이거 하면 누가 위반한 거고? 누가 위반한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잖아.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자격정지인데. 그럼 소장님은 서명 및 날인 했죠? 아무 책임 없습니까? 업무정지라. 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인데 개업공인중개사 쥐는 서명 및 날인 했잖아. 했는데 업무정지 맞아요. 왜? 소장님은 서명 및 날인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뭐다? 소속이 안 하는 바람에 소속은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저 앞에 15조 2항에 자 읽어줄게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소위 무슨 규정? 간주규정. 간주규정 때문에 업무정지처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대로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했잖아. 그거 안 한 거는 누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 지는 했지만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게 되고 그 간주규정 때문에 행정처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다 만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위험천만한 일들을 하고 있어. 사무실에서. 알겠습니까? 이 간주규정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소장님들이. 알겠어요? 자, 그럼 됐고 143페이지로 갑니다. 18절에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주제로 갑니다. 자, 1번에 거래계약서의 작성인데 관로안에 한번 읽어봐도요. 계약의 성립이나 계약의 내용에 대한 무슨 자료다? 입증 자료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걸 왜 적어놨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할 때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의사표시가 합치만 되면 계약은 성립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되는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보고 뭘 작성해줘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줘라 라고 의무사항으로 만들어놨다. 왜? 그 거래계약의 뭐다? 성립이나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되는 것이 뭐기 때문에 거래계약서인데 그걸 거래 당사자에게 맡겨놔버리면 제대로 작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문성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 작성하느냐? 당연히 중개가 완성된 때 동그라미 치고 그때 작성하는데 당사자에게 교부해가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5년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작성하려고 하면 서식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알아보러 가자라는 뒷페이지로 가봐요. 그렇지? 뒷페이지. 보충학습은 이미 했고,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더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도 아니 된다. 이 이중계약서 작성하지 말아라 그 소리잖아? 그런데, 그렇지? 근데 그 밑에 관련 판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2번에 거래계약서 서식 봐봐요. 이중계약서 작성 안 해야 된다 하는 건 지역의 상식적인데 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말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해서 권장 동그라미 지나놓고 그런데 관로안의 장글씨를 봐봐요. 현재 권장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누가 보급하는? 협회가 보급하는 다음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서식은 그러면 법정 서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른쪽에 보는 이 서식은 그러면 법정 서식이 아니다. 그럼 시험 출제 거리다, 아니다? 아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이걸 다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권장 서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봐봐요. 권장할 수 있다 해놨지만 아까 어디서 일반 중개계약서도 권장할 수 있다 했잖아?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할 수 있다 했지만 법정 서식을 만들어놨다, 만들어놨다? 만들어놨는데
이 거래계약서 서식은 권장할 수 있다 하는 조문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권장 서식 만들어놨다 만들어놨다 안 만들어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돼.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되겠다. 표정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또 자, 법정 서식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 글자는 뭐다?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 에? 이 서식을 법에서 뭐 해놨다? 정해놨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받아들여. 이 단어하고 같이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의무 사용 서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아까 14호 서식이 있었고 15호 서식이 있었어. 이거는 일반 중개계약서. 이거는 뭐다? 전속 중개계약서. 둘 다 법정 서식이다, 아니다? 둘 다 법정 서식이다. 그런데 요거는 무슨 서식에 불과? 권장 서식에 불과. 요거는 전속 중개계약서는 뭐? 의무 사용 서식. 둘 다 법정 서식이지만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거래계약서, 요 매매계약서 요 서식은 권장 서식도 아니고 뭐 법정 서식도 아니고 의무 사용 서식도 아니고 아무 서식도 아니다. 알겠어요? 이런 걸 소위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지. 임의서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임의서식을 사용해도 좋고 빈백지 꺼내가 작성해도 좋고 아무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협회가 이렇게 임의서식이라도 보급하고 있으니까 이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다. 그렇게 보는 거지 뭐. 그러세요. 이 서식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 종이 문서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앞으로는. 지금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뭐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화면상으로 뭐 작성해버린다? 이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시대가 왔어요, 벌써. 그렇지. 그 지금 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행. 알겠습니까? 병행하고 있어. 자, 그러면 됐고, 이 전자문서로, 전자 형태로 매매계약서 작성하면 편합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일하는 것이, 알겠어요? 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자문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버리면 실거래가 신고도 뭐다? 하기도 편하고, 또 임대차 거역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도 뭐, 이 전자계약 시스템상에서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돼 버리고 편해.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자계약 시스템을. 그래서 이렇게 종이 문서 형태로 작성 교부해도 되고, 아니면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가 뭐다 작성해도 되고,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종이 문서 형태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서명 날이 늘어나시. 미리 지금 공인인증서 등록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변화를 보여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제도가 원래 내로 폐지된다, 안 된다? 폐지된다고 뉴스 나오잖아. 폐지되는데 다른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봐요. 공인인증서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기해버리면은 다른 인식 시스템들이 뭐다? 더 확실하고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공인인증서 제도는 같이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이제 사라지는 거야. 각종 은행에서 전산 시스템이 공인인증서 제도 놔둔다, 안 놔둔다? 당분간은 몇 개를 놔두겠지. 그런데 생체인식 시스템 해가지고 막 홍채를 갖다 댔어요. 이렇게뿐만 보다 인식되는데 누가 그 공인인증서 제도 활용하겠어?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사용 안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손바닥 해서갖고 뭐다, 그 다음에 정맥 인식 시스템 해서갖고 뭐 홍채 인식 시스템 해서갖고 아니면 구두 음성 집안에 있으면서 음성으로 뭐 다 시키면 다 입력 처리돼 버리는 거야. 그렇지. 기술이 좋아지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 그게 맞춰가지고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80 넘으신 분이 한 명인가 뭐 합격했다 하잖아요. 그분이 뭐 컴퓨터 뭐 인터넷이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잘 다루시겠나? 그렇죠. 이런 게 문제라. 그렇죠.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안 생기죠. 뭐 그분은 자격증 땄으니까 소장님 하시면 되고 뭐 젊은 사람 하나 뭐 취직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 같이 하면 되지 뭐. 네, 그렇지. 네. 뭐라고? 없어. 우리 일반 프로그램을 깔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정해진 태블릿 PC를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알겠어요. 자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태블릿 PC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뭐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꼭 뭐 다 태블릿 PC 딱 요 제품료 딱 정해놨으니까 이걸 꼭 사세요 하는 거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뒤로 가봅니다. 146페이지에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는데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요한 소속공인이 있는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우회라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관로를 봐봐요.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법제 25조 사항의 규정을 뭐 하게 돼 있다? 준용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하고 문장이 똑같은 거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규정은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네모 박스를 꼭 별표하고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 1번부터 9번까지가 어디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거래계약서에. 자, 이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8번을 따로 별표 표시해 두고 알겠어요? 앞 페이지를 봅니다. 앞 페이지. 앞 페이지에 145페이지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안을 보겠습니다. 안에 보면은 1번에 부동산의 표시라고 돼 있지. 부동산의 표시라고 돼 있지. 이게 물건의 표시입니다. 뒷페이지 봐봐요. 뒷페이지에 2번이 뭐고? 물건의 표시사항 아이가.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앞 페이지 다시 봐봐요. 다시 보면 2번의 계약 내용 해가 1조 해가 뭐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해가 매매대금, 계약금, 융자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적어놓죠? 이 부분이 뒷페이지 봐봐요. 뭐로 돼 있어?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으라. 그 소리잖아. 맞죠? 그렇지? 지금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 문자 따가 외울까 싶어가지고 이 매매계약서 임의서식을 통해서 보게 해드리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두 가지 지금 기억났죠? 났다. 그 다음에 그 중도금, 잔금 밑에 보면 2번에 2조 해가 소유권 이전 등 돼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3조의 제한 물건 등의 소멸 있났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뒷페이지 봐봐요. 뭐겠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이야. 권리 이전의 내용. 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야. 알았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 거기다가 알았어요? 2조에 다시 한번 봐봐요. 2조에 소유권 이전 등 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 등기 절차에 협력하면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한다 돼 있죠? 이게 바로 뭐다? 물건의 인도 일시하는 거 아이가? 물건의 인도 일시하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맞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알겠어요? 다시 앞에 들어가가 4조가 있고 5조가 있고 6조가 있고 7조가 있고 8조가 있고 9조가 있죠?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 그 밑에 또 특약사항 하는 것도 있죠?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약사항까지 포함해가 뒷페이지 봐봐요. 뒷페이지 보면 그 밖에 약정 내용이야. 그 밖에 약정 내용이야. 다 특약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매번 중요하게 등장하는 약관의 내용을 활자체로 미리 적어놨다는 것 뿐이지 4조, 5조, 6조, 7조 이것도 다 특약사항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알겠어요? 계약의 146페이지에 7번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있죠? 이거는 앞에 서식이 없어요. 없는데 어디에 적어 넣으면 된다? 특약사항란에 적어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나 기한도 붙일 수도 있고 뭐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 붙이기로 했다는 게 특약을 따랐다는 거잖아. 그럼 특약사항란에 적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겠어요? 그 밑에 보면 특약사항 밑에 보면 한 통씩 보관한다 해놔놓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적어놨나 적어놨나? 적어놨죠. 이게 바로 뭐다? 계약일 아닙니까? 계약일. 맞죠? 계약일이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적고 도장 찍는 날 있잖아. 이게 바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아이가? 그렇지. 맞죠? 그래 인적사항. 그러면 9가지 다 했다 안 했다? 다 한 거야. 알겠지? 그런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는 난이 있다 없다? 없습이죠? 자, 145페이지 다시 구조를 봐봐요. 구조에 보면 중개대상으로 확인설명서 교부해놨잖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전관계 정서 4번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에게 만다 교부한다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 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날짜가 바로 뭐가 된다?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로 보면 되는 거라. 알겠어요? 어찌됐든 봐봐. 협회가 보급하는 이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에 이미 서식에도 필요적 계상 9가지를 다 포함시켜놨다. 시켜놨다라는 거라. 제가 이렇게까지 한번 점검해 보는 이유는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상 9가지 기억이 나야 되는데 146페이지 요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기억나는 게 아니고 서식 보고 기억하는 게 좋아. 서식을 딱 돌려보면 저 위에 게 뭐다? 물건의 표시사항이지. 두 번째 게 거래대금에 관한 사항이지. 세 번째 게 뭐다? 권리 이전의 내용에 관한 거지.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도 있더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특약사항도 있더라. 조건과 기한을 붙이면 그것도 특약사항에 적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계약일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했죠? 서식을 보면서 거래계약서의 필요계상 9가지를 떠올리는 연습. 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자, 그러면 됐고 147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19절에 개업공정교사 등의 무슨 윤리? 기본윤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29조 1항을 공부하자는 건데 1번 업무처리 원칙으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소속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치고 중개보호조는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당연히 중개보호조는 품위 유지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를 수행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의무는 누구의 의무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다. 근데 품위 유지 의무의 내용 물어본다,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신의 성실 공정하게 중요한 업무의 내용 물어본다,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이렇게만 물어본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품위 유지하여야 한다. OX.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OX. 그렇게만 물어본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함정팔 때는 중개보조원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없다. 가만 뭐? 알겠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우리 법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밑에 읽어봐요. 구체적인 행위 규범이 아니고 추상적, 선언적 성격을 띈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에 바탕을 둔 의무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판단함에 근거를 제공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밑에 보충학습 안 봐봐요.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안 봐봐. 의무사항이나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까 그 밖에 위법 또는 위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잖아. 그런데 이 기본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 정지 처분 여부는 등록관청에서 말 사항이다. 판단할 사항이다. 야,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저 개업공인중개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거든. 없는데 그 밖에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업무 정지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가 알아서 판단해라? 등록관청이 알아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판단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판단 결과 업무 정지 내리더라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어. 알겠어요? 없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이런 말 했잖아.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자기 사무실 출입문에 떡 나와가 있는데 옆집으로 들어가는 고객이 있어. 근데 그 고객을 유인해가 우리 사무실로 끌어당기는 거야. 알겠어요? 이웃 개업공인중개사의 고객을 유인해서 중개를 접수받는 행위 하다가 구청 공무원한테 들키었어. 등록관청에 적발됐어. 그럼 등록관청은 이웃 개업공인중개사의 고객을 유인해서 중개를 접수받는 거 가만히 놔두겠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해가지고 업무 정지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업무 정지를 내린다 치봐. 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만히 있겠나? 아니면 뭔가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나? 제기할 가능성이 좀 높죠. 알겠어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등록관청으로서 사실상 뭐다? 이 행정처분 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현실로 가면. 알겠어요? 그냥 주의 조치 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뭐다? 돌아갔다. 그 끝내는 거지. 알겠어요? 그걸 갖고 업무정지 처분 내리다가 뭐 또 괜히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당하고 이런 것도 그거 골치 아픈 기다. 그런데 이어도 봐봐요. 다만 봐봐. 같은 법 39조의 업무정지처분 사유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무슨 소리냐? 그 밖에 이 법 또는 위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규정
시 관련 규정 개정할 때 적극 뭐 하도록 하겠다? 참고하도록 하겠다. 국토교통부도 그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업무 정지 처분 행하기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내린다 한들마다 할 말이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이 되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148페이지에 2번에 무슨 의무? 비밀 준수 의무에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등 가면 보조원도 들어간다 안 한다? 들어간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 동그라미 치고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 하는 말은 비밀 준수해라 그 소리죠. 그러면 내용은 너무 쉬워. 비밀 준수해라 하는 내용은. 근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잖아. 제외. 이 법이든 다른 법이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다. 이 말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법이 허락해서 했는 경우는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다요.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한편 비밀 준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다. 즉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이 누설되더라도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법이 시켜서 한 일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마지막 줄에 제가 법이 시켜서 한 일은 왜 위반이 되지 않느냐? 위법성이 조각되어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전문 용어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시켜서 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그 다음에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다음에 기타 사회상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형법 20조인가 그래요. 근데 갑자기 형법 20조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으로 범죄거든.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의 범죄 이론이 똑같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결국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런 뜻이거든. 그걸 이제 위법성이 탈락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이 정당행위하고 똑같이 이해하는 게 이거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돼. 정당방위. 정당방위도 바로 위법성이 뭐 조각되는 사유거든. 사람을 살해하더라도 무슨 상황이 인정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면은 뭐가 탈락한다? 뭐가 탈락한다? 위법성이 탈락이 조각된다는 거예요. 탈락돼. 위법하지 않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범죄가 성립 안 한다라는 소리야. 그렇지? 위법한 사례, 위법하지 않은 사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법이 시켜서 비밀이 누설됐을 때는 위법하지 않은 비밀 누설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죄는 제일 위로 다시 올라가 네 번째 줄에 한자로 반의사 불벌죄라는 한자가 있죠? 그걸 동그라미 치면 돼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백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은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되는 이유가 유일하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된 거라.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서 시험에 자주. 그래서 바로 밑에 기출문제도 다이렉트로 물었잖아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걔가 답이 4번으로 바로 뭐다? 다이렉트로 물어버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비밀 준수 의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각조 40분을 보면은 친고죄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구별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시험 지문에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하면 O다 X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렇다고 뭐 친고죄가 뭐고 개념 절대 안 물어봅니다. 또 반의사 불벌죄란 용어만 시험 지문에 걸어냈지 반의사 불벌죄가 뭐고 하는 개념 안 물어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대체로 주제가 다 마무리가 돼요. 그 공인중개사 법령이 끝나는 대로 뭐다? 이번 과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거기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야 돼. 그거까지 처리 다 아마 우리 40문제 중에 32문제가 커버됩니다. 32문제가. 그럼 80점이 커버가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자, 마칩니다.